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범죄 스릴러 영화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립의 사연방을 격하게 사랑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자입니다. 많은 사연자님들 이야기를 듣고 인생 살아가는데 큰 교훈을 받기도 하고 마음의 위안도 여러 번 되었는데 이번에는 보답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많은 분들이 재미를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사연을 쓰는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네요. 제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연신 진급을 물먹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재취업에도 연이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동안 일 중독자라고 불릴 만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했는데 이렇게 쓰디쓴 추억의 맛을 보니 인생이 많이 허무하더라고요. 비혼주의자였던 전 연애도 거의 하지 않고 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나오게 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 후회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질없는 노력으로 인생을 재미없게 보내지 않기로 다짐하며 제2의 인생에 막을 올렸습니다. 경력직으로 취직이 어려운 상황이니 마음을 비우고 작게나마 사업을 해보기로 했어요. 회사에 쩌든 생활을 하지 않고 적당히 일을 하고 휴식과 여가를 찾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계획이었어요. 오랜 회사 생활로 망가진 몸을 고쳐가며 자신을 아끼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사업은 무인 점포였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며 모아둔 돈과 퇴직금이 꽤 많아서 무인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그리고 무인 빨래방을 열었어요. 무인 시설이 유행하고 선호하는 시기에 시작해서 첫 달부터 매출은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에만 사업장에 들려 정상과 청소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러 가기도 했고 혼자 바다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마음이 바쁘던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는데 경쟁 사회에서 벗어나니 여유로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오갈 수 있었네요.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찾다 보니 오래전 끊겨버린 연애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아는 지인들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넌지시 말을 해놓고 기다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여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는데 굉장히 예쁘고 어린 여자분이 나와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나이차가 꽤 많을 것 같아 한 번의 만남으로 만족하고 헤어질 생각이었죠. 각자 소개를 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를 한 다음 제가 승민 씨라고 했죠. 아무래도 나이차가 너무 많이 나죠. 또 사진과 많이 달라서 절 보고 실망하신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시죠? 라고 말했더니 소개팅녀가 실망을 하다뇨? 제가 오빠 마음에 들어서 만나겠다고 했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오빠는 실물이 훨씬 멋있고 잘생기셨어요. 또 나이차가 많이 나면 어때요? 저희 부모님도 우리처럼 띠동갑 커플이신데 평생 부부싸움 한번 하시지 않고 잘 살고 계세요. 이만하면 제 마음이 전달됐겠죠? 라며 초긍정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욕심내게 되었고 첫 만남에 사귀자고 고백을 하고 연인으로 발전했네요. 저희는 3개월 동안 아주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했고 하루도 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돋칠 만큼 애절하고 간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승미 씨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빠른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진부하지만 꽃다발과 반지를 사서 승미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승미야, 오빠랑 결혼하자.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손에 물도 묻히지 않고 돈으로 코를 풀며 살게 해줄게. 라고 유쾌한 멘트로 청혼을 했더니 오빠, 나도 좋아. 사실 언제 프로포즈 하나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마음이 같으니 빨리 결혼하자. 라며 저와 같은 속마음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께 승미를 인사시켜 드렸더니 부모님은 나이차 때문에 놀라시긴 했지만 애교가 있고 예쁜 승미를 두 팔 벌려 며느리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과분한 여자였으니 저희 집에서는 손쉽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승미의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는데 승미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첫 대면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예비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시더니 나이가 몇인가? 꽤 건늙어 보이는데 말이야. 라고 대번 나이차가 많이 나는 걸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머님, 나이차는 조금 나지만 제 몸은 20대 못지않게 건강하고 정신도 젊어서 승미와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하고 돌려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장모님은 그러니까 자네 나이가 몇이냐고? 라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승미에게 시선을 돌려 눈치를 보다가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9입니다, 어머님. 뭐야? 39? 승미 너 어디서 이런 중늙은이를 데려온 거야? 너보다 12살이 많은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러자 승미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번갈아 보며 엄마 아빠도 띠동갑이잖아. 두 사람은 되고 난 왜 안 돼? 라며 소리쳤답니다. 장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푹푹 쉬며 이거사, 우린 우리고 너는 너야. 온실속 화초처럼 키운 너를 이런 늙은이에게 줄 수 없단 말이야. 정신 차리고 젊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도록 해. 너 정도면 의사, 변호사, 판사 줄을 선다고. 얼마 전에도 사자한테 선자리가 들어왔다고 했잖아. 라고 설득하시더군요. 저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가시방석에 앉아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자였으면 당당하게 승리를 데려가겠다고 말할 텐데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업자이니 뭐라 표현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자 승미가 엄마 아빠 우리 오빠 이 정도면 훈남 아니야? 나이보다 동안이고 여자 경험도 거의 없어. 또 능력이 좋아서 가게를 3군데나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오빠랑 결혼하면 내 팔자 피는 거라고. 하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어요. 이에 장인 장모는 더 할 말이 없다며 무조건 헤어지라고 호통을 치시며 저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날은 너무 긴장하고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왔네요. 집에 가서 여러 생각을 해봤는데 제 마지막 여자가 승미라는 걸 1000만 번은 확신하고 느꼈답니다. 그래서 처가의 허락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부모님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싶었을 때 승미가 연락을 해서 바로 찾아갔어요. 다행히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아 거실 안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손에 들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산삼과 꽃다발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 승미 없으면 못 삽니다. 승미를 위해서라면 오장육부를 다 줄 수 있을 만큼 깊이 사랑해요. 부디 저를 사위로 받아주시면 승미와 함께 효도를 할 테니 제발 허락해주세요. 정말 승미 없는 인생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심을 토로했는데 처부모님은 여전히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듣던 장모님은 이보게, 이런 비싼 선물을 사오고 무릎 꿇고 사정하면 자네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나? 우리 딸은 자네 같은 늙은 놈이 넘보면 안 될래야. 고작 사업하는 나부랭이한테 줄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다고. 내 딸 승미 정도만 사자 사위를 볼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해.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자네 같은 평범한 사람을 드리겠나? 내가 냉수 한 잔 줄 테니 정신 차리고 나가게. 라고 하시며 조금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와 승미는 헤어질 생각이 단 1도 없어서 끝까지 처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버티기로 했어요. 저는 사랑의 자존심은 필요 없다고 여겼으니 무시를 당하더라도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 처부모님을 찾아가 조르기도 하고 빌기도 하며 승미와 결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비싼 선물도 빠지지 않고 가져다 드리며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래서 처부모님은 5개월 만에 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무뚝뚝하게 허락할 테니 잘 살라는 말씀을 남기셨고 장모님은 저에게 자네도 참 끈질기네. 내가 모진 말에 그렇게 했는데도 마음이 변하질 않는 거야? 나도 더 이상은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흰소리하기 싫으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내 딸 승미와 결혼하게. 라며 제 두 손을 잡아주시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평생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던 제가 수도꼭지를 튼 수돗물처럼 멈추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처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게 되고 한 달 뒤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장모님이 바라는 걸 적어 오셨더라고요. 띠동갑 아내와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큰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장인한테 1억짜리 외제차에 저한테 5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그리고 집 명의를 내 딸로 해달라는 게 큰 바람이 아니지 않나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혼수는 3천만 원에 맞춰오면서 우리한테 예단을 달라는 것도 모자라 거액의 외제차에 다이아라니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기가 어리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 결혼은 없던 거로 해야겠네요. 내 딸은 어디에 나가도 남자들이 줄을 선다고요. 댁 아들 같은 평범한 남자들은 그 줄에 서지도 못하고요. 이에 저희 부모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께 장모님, 걱정 마세요.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해드릴 테니 저희 부모님께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원하는 걸 다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런 결혼을 꼭 해야겠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100번을 고민해도 승미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 포기가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에 막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저의 아내로만 지내기로 했어요. 12살이나 어린 아내를 얻었는데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다행히 저의 무인 가게들이 매일 많은 돈을 벌여들여서 돈 걱정하는 일이 없었고 아내에게 많은 생활비와 용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신혼 첫 달에는 혼자서 살림을 곧잘 하더니 몸이 힘들다며 요구할 게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오빠, 나 살림하기 싫어졌어. 가사도우미 붙여주라. 가사도우미? 집안일이 그렇게 힘들었어? 당신이 그러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럼 내일부터 살림하지 말고 취미로 운동도 다니고 공부도 하면 되겠다. 정말이지? 그럼 나 바로 필라테스 끊어야지. 그리고 공부는 대학 때 실컷 해서 하고 싶지 않아. 오빠 덕분에 사모님 놀이하면서 살 수 있겠네? 고마워, 오빠. 고맙긴. 당신이 나랑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아주 큰 행복이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와, 감동이다, 오빠. 그러면 우리 내년에 세계 일주 하는 거 어때? 내 버킷리스트 중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세계 일주인데 오빠랑 꼭 해보고 싶어. 세계 일주? 까짓 거 하지 뭐. 가게는 알바생한테 맡기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니까 말이야. 그렇게 아내에게 점수를 따며 달콤하면서 화끈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찾아와 제 사업이 삐그덕대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찾아온 거죠. 제 가게는 무인 시스템이라 큰 타격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바람에 제 가게들은 잉여 가게가 되었답니다. 매출이 반토막에 이어 반의 반토막이 되어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무인 빨래방과 아이스크림 가게는 적자가 나와 폐업을 하고 무인 편의점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고 있어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죠. 그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긴 했지만 아내가 저와 살면서 늘어난 씀씀이를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하기로 했어요. 여보, 코로나 때문에 가게를 2개나 닫아버렸으니 다른 일을 하면서 무인 편의점을 운영해야겠어. 요즘은 사람들이 집에서 배달을 그렇게 자주 시켜 먹어서 돈 벌기가 좋다더라. 오빠, 진짜 망한 거야? 이제 알바까지 뛰어야 하는 상황인 거야? 평생 호강시켜 준다더니 이게 뭐야. 미안해. 나도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길바닥에 나앉는 설정이니 어쩔 수 없잖아. 나중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재개할 테니까 당분간은 돈을 조금 아껴 써주라.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몰라. 앞날이 걱정돼서 편하게 집에서 놀 수 있겠어? 그리고 오빠한테만 큰 짐을 안게 해주고 싶지 않아. 나도 학원 다녀서 자격증이나 따볼 생각이야. 간호조무사는 금방 따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전해볼게. 아니야. 당신이 돈을 벌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일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당신처럼 고생 모르고 잘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그냥 집에서 쉬어. 됐거든. 나도 내 앞가림은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고 뉴스에서 실컷 떠들어대는데 속 편하게 가만히 놀고 있으라고?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 같아. 놀지도 못하는데 일이라도 해야지. 여보, 당신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되겠어.
장인 장모님한테 한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되는 거잖아. 내가 대리운전까지 뛰어서라도 당신을 부족하지 않게 해줄게. 됐네요. 내가 남편을 노예 부리듯 부려먹는 것보다 직접 발로 뛰는 게 나아. 딱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까지만 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알았어. 당신이 이렇게 완강하게 나오니 더는 말리지 못하겠네. 미안하고 고마워, 여보. 그래서 아내는 바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등록하고 수개월 동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실정이라 취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고 병원 일이 금세 적응되었는지 일하면서 불만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습기간이 끝나자 3교대 근무가 시작되어서 집에 오는 시간이 일정치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매일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다시 출근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런 아내를 매일 보자 제 마음은 어떤 말로도 형용되지 않을 만큼 아팠답니다. 여보, 일이 많이 힘들지. 지금이라도 그만두면 안 될까? 당신이 교대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는 많이 지쳐 보여. 살도 많이 빠지고 말이야. 우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일은 그만두면 안 될까? 치, 당신 지금 꼴랑 300만 원 벌고 있어. 그 돈으로 먹고는 살겠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내가 교대 근무로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 무려 500만 원이라고. 내가 오빠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거 모르겠어? 미안하다.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날이 오고 말았네. 그럼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만 참아줘. 그날이 오면 내가 어떻게든 성공할 테니까. 아내는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며 짜증을 내고 침대에 눕더군요. 아내는 제 사업이 내려앉을 때부터 잠자리를 거부했고 작은 스킨십조차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3교대였던 근무 시간은 언제부터인가 야간 근무만 하게 되어 아침이나 낮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동안 아내 얼굴을 보는 아침 시간에는 항상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왔어요. 아내가 피곤해 절어 들어왔지만 도대체 왜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잠들려고 하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매일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는 이유가 뭐야? 당신은 술을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었잖아. 몰라. 응급실 환자들이 대부분 술 먹은 취객이라서 나한테 배겼나 보지. 그리고 맨날 의사랑 간호사들이 갑질하는 바람에 승질이 나서 한두 잔씩 하고 들어오는 거야. 사람이 밖에서 일하면 술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잔소리를 하고 난리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누구 때문인데? 알았어, 미안해. 난 그냥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어. 피곤할 텐데 얼른 자. 아내는 제가 말을 걸기라도 하면 짜증과 비난을 섞은 말로 저를 대했습니다. 제 능력이 바닥에 닿았으니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늘 기가 죽은 채로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처럼 어느새 위드 코로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사업가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인 편의점을 버리지 않고 버티길 천만 잘했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 만큼 장사가 잘 돼서 예전보다 수익이 좋아졌답니다. 또 배달일로 조금씩 모았던 돈과 무인 편의점의 매출을 더해 마카롱 가게를 작게 열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진 않고 물건을 떼와서 팔았는데 불티나게 잘 팔려서 처음부터 대박의 조짐이 보였죠.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자 코로나 이전의 벌이 이상으로 잘 벌게 되어서 아내가 더는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내에게 여보, 이제 월 1,000만 원은 넘게 버니까 간호조무사 일은 그만두지 그래. 고생 그만하고 살림이나 하라고.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뭐야? 지금 다시 돈 잘 버니까 여자인 나는 일을 때려치우라고? 이거 봐. 나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다닐 거라고.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아내는 기분이 언짢다며 화만 연신 내더라고요.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되어갔고 직원들이 잘 운영해줘서 제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시간을 조금이라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차로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수하게 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는 아내를 보고 소파에서 일어나 여보, 가자. 데려다 줄게. 라고 했더니 뭐? 갑자기 왜? 그냥 당신 일이나 해. 직원들한테 다 맡기지 말고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란 말이야. 라며 거부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계속 설득했답니다. 이윽고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 그럼 병원에 데려다주고 바로 돌아가야 해. 괜히 병원 안에 들어와서 동료들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하며 뾰루통하게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응급실 근무인데 괜히 방해할 일은 내가 왜 하겠어. 난 그저 당신이랑 조금이라도 붙어있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여보, 우리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매일 불타는 밤을 보내던 날이 그리워. 내일 아침에 퇴근하면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어때? 그러니까 지금 나랑 잠자리를 가지고 싶어서 쇼한다는 거야? 아주 짐승이 따로 없네. 마누라가 밤을 지새우고 들어오는데 그 짓을 꼭 하고 싶니? 진짜 저질이다. 저질이라니. 부부 사이에 잠자리는 당연한 거 아니야? 코로나가 시작된 후부터 우리가 같이 잔 적이 없었잖아. 난 당신을 품에 안고 싶단 말이야. 아, 됐어. 징그러우니까 그딴 소리 집어쳐. 그리고는 병원 앞에 도착하자 인사도 없이 차에서 내려 문을 쾅 하고 닫고 떠나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았어요. 바쁘고 고단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게 철딱서니 없이 보였을 것 같아 내심 미안했죠. 그래서 사과하는 의미로 아침에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병원 앞으로 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꽃다발을 들고 말이죠.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을 지나도 아내가 나오지 않았어요. 연장 근무를 하나 싶어서 병원을 나서는 간호사 한 명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박승미 간호조무사님 남편인데요. 제 아내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서요. 혹시 아내 있나요? 박승미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제가 응급실 근무를 7년 했는데 그런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정말요? 분명히 병원이 맞는데? 그럼 응급실이 여기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원에 응급실이 하나씩 있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박승미라는 간호조무사는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가보세요. 여자의 말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근심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출발했고 30분 뒤 집에 도착해 자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술 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있는 채 말이죠. 깨워서 사실을 묻고 싶었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단 그대로 두고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다니지 않고 뭘 하고 다니는지 물어본다면 분명히 의심이 어쩌고 하면서 화를 낼 게 뻔했으니 미행을 해서 확실하게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아내가 자는 동안 일터를 돌며 정리와 청소를 했고 결산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아내에게 콩나물국을 끓여주며 여보, 어제도 진상 환자가 많았나 봐. 화가 많이 나서 한잔한 거지? 아주 잘했어. 그런 진상을 겪으면 바로바로 기분을 풀어줘야 해.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더니 웬일이래? 술 먹고 들어오면 바가지 긁던 사람이? 어쨌든 덕분에 속을 제대로 풀었어.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보, 당신이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 아직도 일손이 부족해? 언제까지 야간 근무만 쭉 해야 하는 거지? 모르겠어. 일이 고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 달을 못 버티고 나간다니까. 지금 간호사랑 간호조무사 합쳐서 7명뿐이야. 그래서 다들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 아, 그럼 서로의 이름을 모를 일은 없겠네? 당연하지. 명찰까지 달고 다니는데 이름을 모를 리가 있겠어? 당신 오늘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내의 말을 듣자 병원에서 일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더군요. 어디서 뭘 하고 다니길래 매일 아침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말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화장을 대충 한 아내는 출근하겠다고 나섰고 저는 곧장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간 아내는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탔고 병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하더라고요. 한참의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산 밑의 입구였습니다. 불륜의 성지가 산이라는 말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차에서 아내가 움직이길 기다렸다 나가려고 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가만히 서성이고 있더군요. 조금만 있으면 불륜남이 나타나서 같이 등산로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 앞에 나타난 사람은 아내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아내에게 큼지막한 쇼핑백을 내밀자 그걸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윽고 화장실에서 나온 아내의 모습은 경악할 만큼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술집에서나 볼 수 있는 홀복을 입고 쥐잡아 먹은 듯한 입술을 칠하고
갸루상처럼 화장을 떡칠했더라고요. 가로등 아래에서 아내와 친구로 보이는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기집애야. 나 언제까지 네 옷셔틀을 해야 하는 건데 맨날 들고 나르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알아? 아유, 기집애. 치사하게 구네. 알았다. 여기 수고비 줄게. 듣지? 그나저나 오늘 큰손들 많이 오니까 제대로 작업하자고. 실수하면 안 된다. 나야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잖아. 네가 사람 잡는데 초고수인 네 옆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다고. 알면 됐어. 그럼 슬슬 올라가 볼까? 가보자, 돈 벌러. 두 여자는 하이힐을 신은 채 등산로 입구를 지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밤에 여자 둘이 어딜 가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등산로가 아닌 길로 엉거주춤 올라가는데 뒤따라 올라가 보니 공동묘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혼잣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쟤기,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공동묘지에 무슨 볼일이 있어서 여길 온 거냐고. 저 옷꼬라지는 또 뭐고? 제 걸음소리가 들릴까봐 조심조심 뒤를 쫓았습니다. 조금 전 아내 친구가 사람 잡는데 초고수가 아내라는 말이 떠올려 봤는데 아무래도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스산하고 을씨년스러운 산길을 오르는 것도 귀신이라도 나올까봐 오줌이 찔끔 나오기도 했네요. 30분이 넘게 나뭇가지를 헤쳐가며 오르자 바람에 흔들거리는 비닐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아내와 친구는 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제 머릿속에는 끔찍한 범죄 사건이 일어날 장소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져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핸드폰 불빛에 비닐하우스 근처가 눈에 들어왔는데 양복을 입은 덩치 큰 남자 둘이 보였어요. 이번에도 너무 무서워 혼잣말이 나오더군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내 마누라가 가담하고 있는 건지 진짜 오금이 떨려 움직이질 못하겠네. 약 20분 동안 내면 갈등을 하다가 끝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양복 입은 사내들을 피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가 한 곳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덩치 큰 남자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안에 볼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확히 어떤 볼일이요? 저는 능글맞게 에이, 왜 이래? 나 처음 봐요? 어제도 왔다 가는데 빡빡하게 굴지 맙시다. 라고 말했는데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당신을 처음 봅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니 돌아가세요. 에잇, 모르겠다. 비켜, 이 돼지 새끼들아. 두 남자를 밀어내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려는데 다시 붙잡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먹을 휘둘렀는데 가까스로 피했답니다. 그냥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바닥에 있던 막대기를 하나 들고 덩치 둘의 거시기를 툭툭 때려줬습니다. 역시 천하장사라도 그곳의 고통을 참을 수 없었기에 덩치남들은 그곳을 잡고 신음을 내며 쓰러졌어요. 그래서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국방색 담요를 깔고 화투를 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그 옆에서 시종을 들고 있는 홀복을 입은 여자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제 아내도 있었죠. 알고 보니 아내는 도박판에서 술을 따르고 웃음을 팔며 돈을 버는 여자였던 겁니다. 제가 소란스럽게 들어갔더니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아내는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른 척했답니다. 그래서 친히 걸어가서 아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여보, 여기가 병원이야? 헐벗은 옷차림으로 환자들한테 주사 대신 술을 놔주고 있던 거야?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적반하장으로 뭐 어쩌라고? 내가 몸을 팔았니? 그냥 술 좀 따른 것뿐이라고. 여기서 내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 줄 알아? 당신이 한 달에 버는 돈만큼 벌 수 있다고. 라며 자기가 하는 일이 매우 정상적인 거라며 상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던 저는 아내의 뺨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왜 때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오빠가 돈만 잘 벌어왔어도 내가 이런 데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내가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네가 간호조무사인지 뭔지 한다고 나갔잖아. 그런데 병원이 아닌 비닐하우스에 취직한 걸 보니 참 기가 막히다. 나도 처음엔 병원에서 일했었어.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간호사년들이 텃세를 존나게 부리는 걸 못 견디겠는 걸 어떡하냐. 더럽고 치사해서 때려치웠는데 마침내 친구가 고소득이 가능한 일이 있다 해서
소개를 받고 여기에 온 거라고. 당신이 계속 돈만 잘 벌어줬어도 내가 여기에 오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일을 관두라고 했잖아. 얼마 전에는 벌이가 좋아져서 제발 쉬라고 부탁까지 했잖아. 그런데 네가 자부심이 어쩌고 하면서 고집을 부렸지? 그런데 술 따르고 호구들 꼬셔서 도박판에 끌어들이는 게 네가 말한 자부심이냐?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해도 이건 쓰레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돈맛을 봤는데 어떻게 관둬? 나 여기서 하루에 500만 원은 쉽게 벌어. 몇 년만 고생해서 해외로 뜰 생각이었다고. 아내는 쉽게 많은 돈을 벌었으니 쉽게 관두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눈빛과 옷차림, 천박한 말투를 들으니 오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잠시 후 저와 아내의 다툼 소리에 하우스에 경호원들이 몰려와서 저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오기 전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쫓아내기 전에 형사들이 급습하고 말았어요.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도박꾼들은 비닐하우스를 찍고 도망치기 시작했고 형사들은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힘겹게 모두 체포하는 데 성공했어요. 아내 역시 쇠고랑을 차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내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술을 따르는 접대부였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 않고 친정으로 돌아가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답니다. 저는 길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여자와 하루도 같이 살 수 없어 바로 이혼 서류를 퀵으로 보냈어요. 그러자 장모님한테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이보게 김서방, 내 딸이랑 이혼하겠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이 기집애가 찰떡선이가 없어서 실수를 한 거야. 쉽게 돈을 벌다 보니 눈깔이 뒤집힌 거라고. 김서방, 이렇게 된 것에는 자네 탓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해하고 다시 잘 살도록 해보게. 싫습니다, 장모님. 아무리 철이 없어도 헐벗고 술 따르며 돈 버는 여자는 거부하고 싶네요. 그뿐만 아니라 호구들에게 접근해 도박장으로 끌어들인 짓을 벌였다고요. 그리고 제가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굶긴 것도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렸는데도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제 탓으로 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세요. 꼭 그래야겠나? 띠동갑 아내랑 살면 이런 일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 같은 중늙은이랑 살아주면 감수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직도 나이 차를 들먹이면서 참으라는 겁니까? 그걸로 저한테 뜯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놈의 거지근성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장모님, 아니 이제 장모라고 부를 일도 없을 겁니다. 합의 이혼하지 않을 거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당신 딸에게 결정하는 대로 연락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집에 있던 아내의 혼수와 짐을 처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내와 처부모님은 이혼 소송으로 가면 큰 위자료를 물어야 할 걸 알았는지 쉽게 합의 이혼을 하겠다며 법원에서 만나 남남이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는데 진흙탕 싸움을 하며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아내가 도박장에서 일했던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벌금형만 받고 처벌을 피하더라고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제 인생에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제가 더 성공해서 잘 사는 거라 생각해서 사업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처부모님과 전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먹구름이 가득한 몰골이었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기로 하고 집 안으로 들였어요. 그러자 세 사람이 다짜고짜 무릎을 꿇더군요. 먼저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이보게 김서방, 우리 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지? 그래도 자네 얼굴이 활짝 핀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먼. 당연하죠. 당신 딸 면상을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하니 얼굴이 펴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구먼. 자네라도 잘 살고 있으니 다행이구먼. 그런데 우리는 전혀 잘 살지 못하고 있어. 글쎄 인연이 하우스에 술 따르러 들락거리더니 화투패를 잡고 도박에 빠지게 됐어. 그래서 우리 몰래 집문서까지 가져가서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박으로 모두 날려버렸네. 지금 우리 세 식구는 당장 오갈 곳이 없게 됐네. 내가 딸 자식을 잘못 키운 탓이지. 에휴, 이보게 김서방, 자네가 우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내 딸이랑 살았던 정이 있을 테니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해주면 안 되겠냐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거라 생각하셨어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장 내 집에서 꺼지세요. 당신 딸이 이렇게 망가진 건 내 탓이 아니니까 또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본색을 드러내며 쌍욕을 하더군요. 이런 개 같은 놈. 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위해 살 거라고 했잖아. 어떤 일이 생겨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 이놈의 혓바닥에 속아 넘어간 것도 억울한데 이깟 돈 몇 푼을 못 해주겠다고? 이 애미애비 출탄 호러 새끼야. 당장 책임져.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대답을 하지 않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르자 이번에는 전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방금 엄마가 한 말은 너무 괴로워서 넋두리를 한 거니까 무시해. 내가 부모님 집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도박 빚이 5천만 원이나 돼. 이거 다음 달까지 갚지 않으면 나한테 위험한 일이 생길 거라고. 제발 살려줘. 오빠가 그래만 준다면 평생 오빠 옆에서 헌신하면서 살게. 응? 오빠, 아직 나 사랑하잖아. 응? 이러지 말고 우리 침대에 가서 이야기할까? 오빠 나랑 잠자리 갖는 거 엄청 좋아했잖아. 이 더러운 년이 막 살더니 미친 소리를 하네? 침대에서 구르고 내 주머니를 털어가겠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난 더 이상 너랑 엮이고 싶지 않아. 네가 한 짓은 철이 없어서 한 짓이 아니라 원래 더러운 피가 흘러서 그런 거라고. 네 부모나 너나 파렴치한 거지 같은 존재라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세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데도 끝까지 비굴하게 돈을 구걸했습니다. 제가 힘으로 밀어내려고 해도 나가지 않아 결국 경찰서에 신고해 내쫓아버렸죠. 그렇게 제 복수는 끝이 나나 싶었는데 얼마 뒤 빚을 갚지 못한 전처는 술집에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5천만 원의 마이킹을 땡겨서 도박 빚을 갚고 술을 따르며 갚고 있다네요. 그 소식을 들으니 전처다운 처신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또 처부모님은 오갈 데가 없어서 정부의 자원을 받아 허름한 원룸에 들어가서 기초수급비를 받으며 연명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도와달라는 연락이 자주 오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제 사업은 크게 번창해서 가게를 6곳이나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알바생들이 틈틈이 청소와 정리를 하고 있어 저는 편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얼마 전 소개팅을 받게 되었는데 제 또래의 이혼녀였습니다. 주변에서 어린 여자를 소개해준다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나이가 있고 지혜로운 여자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자와 결혼을 전제로 잘 사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결혼한 여자가 얼마나 간이 크고 무서운 여자였는지 사연을 써봤는데요.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저와 같이 무서운 아내나 남편과 살았던 분들은 댓글로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도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산속의 도박장이라니 상상도 못한 반전에 무릎을 탁 치게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녕히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